350주입니다. 350주. 뉴스 기사로 존재 자체는 이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헝다그룹이 뭐냐? 이러면은 부동산 회사에서 부동산 회사. 자, 그래서 헝다그룹 파산 위기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출발해 봅시다. 헝다그룹은 부동산을 이렇게 짓는데 여기에 약간 특색이 뭐냐면 굉장히 좀 적극적, 공격적으로 많이 했어요. 돈을 대출을 해서 쭉 땡깁니다. 크게. 그리고 부동산 개발을 해요. 그 다음에 수익이 낮든 크든 간에 빠르게 팔아요. 그래서 순환을 엄청나게 빠르게 돌립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개발을 굉장히 급속도로 수많은 지역에다 두두두두 짓고 팔고 짓고 팔고 짓고 팔고. 왜냐면 자기들 돈만 있는 상태에서가 아니라 남의 돈을 빌려서 진행하니까 사이즈를 순식간에 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순식간에 중국 부동산 2위 기업이 됩니다. 그리고 그 회장은 중국 부호 순위 3위까지도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헝다그룹은 2위까지 알게 되는 엄청난 회사가 된다. 이런 방식으로.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딱 얘기를 듣자마자 약간 의아함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는 이렇게 못할까? 그러니까 선진국들은 이렇게 못할까? 그리고 부동산 말고 다른 어떤 산업에서는 이런 식으로 못할까? 못하겠죠. 못하니까 이 기업이 특이하다. 저 나라가 지금 상태가 특이하다라는 얘기가 나온 걸 거 아니에요. 그 왜 못하냐면 부동산 기업이다 아니다와 상관없이 이 헝다그룹처럼 무조건적으로 빚을 늘려가지고 다음 사업하고 그 다음 전해졌던 빚에 대한 이자나 이런 것들은 다음에 더 큰 빚을 내가지고 번 돈으로 갚고 이런 식으로 계속 세를 불려나가는 거예요. 남의 돈으로. 근데 이게 왜 보통은 안 되냐면 다른 국가에서는 당연히 보유한 자산, 현금성 웬만하면 즉 당장 돈을 갚는 데 쓸 수 있는 돈에 대비해서 이 비율로 대비해서 대출, 빚을 갖는 거에 대한 제약을 둡니다. 예를 들어서 보유한 자산이 100억이면 400억까지만 대출을 할 수 있다든지 정말 특수한 경우에만 뭐 600억까지 대출을 한다든지 그게 사업이든 아니 그게 이제 각 산업별로 특수성에 따라서 비율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의 산업과 선진국들은 이런 제한 비율을 갖고 있어요. 한도를 둔다는 거예요. 이게 왜 존재할까요? 당연히 위험 관리 때문이죠. 정말 심플하게 얘기하자면 만에 하나의 사태가 터졌을 때 거품이 꺼진다라고 하는 딱 터졌어요. 그러면 내가 대출에 대한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게 나는 자산이 1인데 10만큼을 빌리게 뒀네? 이 중에 9는 그러니까 단순하게만 계산을 해봐도 한 푼도 못 받는 거잖아요. 즉 거품이 꺼질 때 폭탄의 비중이 커져요. 어렵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역사적으로 알기 때문에 이 제한 비율을 두는 거예요. 네가 진짜로 위기가 터져도 진짜 현금인 돈이 얼마냐를 기준으로 결국 위험한 자산을 다루도록 해준다라는 거는 경험상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선진국들. 그럼 어쨌든 폭락을 하다가도 망하는 기업 숫자도 적고 망하는 기업의 손실도 줄어들겠죠. 근데 2020년 8월 중국의 이제 주택건축부랑 이제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에서 규제를 때립니다.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기준으로 하여 대출을 일으키는데 한도를 두겠다라고 하는 것을 2020년 8월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땅 때립니다. 자, 그럼 이거에 대한 배경은 또 뭐냐? 중국은 부동산 가격 거품으로 시름시름 앓고 있었어요. 제가 중국 투자 담당자로 있었던 2014년, 15년에서도 계속 부동산은 조금 거품이 과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는 중국에서 계속해서 나오던 얘기였어요. 그냥 거의 뭐 평시에 나오는 얘기?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2020년 8월에 이 규제안이 공식적으로 발효가 됩니다.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직격탄을 맞은 건 당연히 누구다?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그거 중에서도 아주 그냥 대출을 신나게 굴리고 있었던 헝다그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규제가 발효되자마자부터 대출 한도가 그냥 당연히 묶였겠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돈에 대비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가지고 굴려서 부동산을 개발해가지고 팔고 있어요. 이제 대출을 더 못 일으키게 된 거죠. 과도하게 성장했었던 방식 자체가 빚을 이만큼 내요. 작게 내요. 그 다음에 빚을 갚아야 될 때가 올 거 아니야. 그러면은 더 큰 빚을 내가지고 더 큰 사업을 벌여요. 거기서 매출 일으켜서 전에 있는 빚을 갚아요. 그 다음에 빚 낸 거 있잖아요. 그럼 이거 더 큰 빚을 내요. 그 다음에 더 큰 사업을 해요. 물론 계속해서 현금을 버는 돈도 있겠죠. 그것도 얹어서 더 큰 대출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현금을 벌 때 그걸로 대출을 막는 형태가 아니라 그 현금을 담보로 해가지고 더 큰 대출을 일으켜요. 그들이 만든 부동산을 가지고도 담보로 해서 더 큰 대출을 일으켜요. 이렇게 해서 막는 형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욕심을 줄였으면 상관이 없는데 계속 이렇게 가다가 한번 막혔어요. 이제 대출 규제 걸렸잖아요. 더 이상 돈을 빌리질 못하니까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이 빚을 메꾸면서 사업을 조금씩 축소를 해야겠죠. 근데 그 방법을 했는데 너무 급격했던 거죠. 이들의 빚의 수준 350조입니다. 350조. 박경수 우리나라 예산 700조인 절반 정도 맞는 표현일 것 같아. 박경수 그렇죠. 아무튼 저세산 금액인 건 맞아. 그쵸. 유튜브 방면이 1% 이자만 해도 3조 이상. 그쵸. 스카이보이 김건희 헝다그룹 부채 듣고 엄청나게 놀랐다. 그죠. 네. 유튜브 방면이 채무 불이행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망하는 거죠. 그냥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데 그냥 그 회사만 망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헝다그룹이 망하면 자 아까 얘기했죠. 헝다그룹이 돈을 빌린 대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로
거기다 빚을 변제하고 망한다? 그냥 망한다? 변제해봤자 얼마 못하고 망한다. 자, 그러면 줄줄이 도미노예요. 줄줄이 도미노. 여기한테 돈을 빌려줬던 금융기관, 건설기관, 관련 뭐 시공 뭐 이런 것들 줄줄이. 자, 그리고 당연히 금융상으로는 이렇게 되고요. 계약상으로 부동산 개발을 뭐 혼자 오롯이 하는 것도 있겠지만 거기에 부수된 어떤 수많은 업체들이 있겠죠. 거기 줄줄이 계약 엎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뭐 부가적으로 이제 금융상으로는 투자자들 또 있겠죠. 참고로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현재 중국 도시민의 투자 자산의 70%는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뭐 하나 하여튼 아웃되면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돼? 이해가 대충 가시죠? 왜 이렇게 헝다그룹 가지고들 난린지? 자, 어쨌든 지금 헝다그룹의 사태는 이해가 가시죠? 중국 내부적인 상태와 왜 헝다그룹이 저렇게 내몰렸는지의 상태. 솔직히 우리들은 중국 국가에 대한 어떤 시스템을 이해하고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되게 갑자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지만 저런 부동산 시장 상태와 부동산 거품에 대한 어떤 경고 그리고 잡고자 했던 의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맞물린 상태에서 진행됐었던 거예요. 이 모든 얘기. 그리고 헝다그룹의 굉장히 공격적인 대출을 통한 사업 확장, 엄청난 신속한 속도. 그게 사실은 안전핀 하나 뽑고 달린 거랑 다릅니다. 그러니까 안전핀을 뽑았다는 표현도 틀려요. 왜냐면 안전핀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안전핀이 없는 상태로 달렸는데 이제 안전핀 처음 만든 거죠. 이제 중국에서 안전핀을 우겨 넣으려고 보니까 거기가 헝다그룹의 동맥줄이네. 안전핀을 꽂아야 되는 길목에 그 헝다의 그 동맥이 지나는 거예요. 푹 하고 찌르고 지나갔어. 피를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피를. 텍스트는 여기서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 이제 내려보면은 자, 근데 우리가 이거를 흥미롭게 봐야 될 부분은 지금 월스트리트나 우리나라 경제지에서 이 헝다그룹 사태를 바라볼 때 어디다가 비유하느냐에서 당연히 세계적인 사건을 가져옵니다. 늘 얘기하죠. 옛날에 어땠는가를 토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언급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첫 번째, 헝다그룹이 망하는 게 그렇게까지 큰 일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큰 일이 아니다라는 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중국한테 큰 일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주의해야겠죠. 저도 그래 일부 있고 기틀부터 잡고 다음 얘기로 갈 건데 첫 번째, 중국 외에는 큰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LTCM 사태를 얘기를 합니다. 월스트리트나 이제 우리나라 경제지에서 그냥 뭐 어느 나라 경제지에서든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 사태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때 갈피를 잠깐 요약만 하자면 그때도 뭐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LTCM이라는 곳이 망했겠죠.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라는 데가 망했겠죠. 근데 그때 망할 때 정부랑 미국이니까 연방준비위원회랑 각종 은행에서 나서가지고 얘들이 망하긴 망하는데 주변에 터져나가는 이 파편들을 주었어요. 돈으로 막았어요. 그래서 얘들은 망하지만 주변에 투자 피해자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만 억눌러 가면서 야 니들 빨리 할 일해. 채무는 적당히 좀 지원해 줄 테니까 니들 빨리 할 일해. 어떻게든 갚아. 주변으로 파급 효과 퍼져나가는 것만 막을 테니까 어떻게든 막아. 이렇게 해가지고 LTCM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 자체 이 회사는 망하게 뒀지만 파급 효과는 막았어요. 그래서 일이 커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곳들이 사실 지금 대부분이에요. 중국 자체에서는 뼈아프겠지만 그거는 어느 정도 그래도 약간의 단기적 충격만 받고 끝날 일일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 350조에서 굉장히 놀랍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들 기준으로는 그것 또한 옛날로 치면 공기청정 예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들의 어떤 광저우나 이런 곳에서 다루고 있는 예산 상황에 비해서는 작진 않지만 물론 이제 과소평가할 건 아니긴 한데 그렇다고 막 서프라임 모기지론처럼 전 세계를 막 한 대 그냥 쥐어팰 사이즈는 아니다 라는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 LTCM 사태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도 자극적 으로 봤었을 때 여러분들 뭐 괜찮다라는 말 무조건 믿어도 돼요? 믿어도 돼요? 그거? 순덕님 자꾸 대우가 생각나. 그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우 케이스가 있죠. 유튜버 홍매님 중국 한 해 예산 2,000조니 그렇죠? 예산이 상당히 크죠. 진짜 괜찮나라는 입장도 있어요. 그러면서 가장 많이 얘기가 나오는 건 당연히 아까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리고 이 서프라임 모기지의 곁다리로 당연히 붙어있게 될 수밖에 없는, 곁다리라기에는 세계 최대 파산 기네스를 갈아치운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태. 요 얘기를 이제 가져오면서 이때가 혹시 재현되는 건 아니냐라는 공포감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이따가 조금 상세하게 또 요거 다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태, 그리고 롱텀 매니지먼트 캐피탈 파산 사태를 이제 다 이제 상세하게 얘기를 할 건데